사연을 쓰려고 하니 욕도 많이 먹을 것 같고 제가 바보같이 살아온 것만 같아서 두렵긴 하네요. 저는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지금은 별다른 걱정 없이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까지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겪지 못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으니 말이죠. 속이나 한번 풀고자 제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기구한 제 인생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되었어요. 시골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저희 부모님께서는 비슷한 형편의 조부모님들의 큰 반대 없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두 분 사이에 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전부터 촌구석에 갇혀 살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책임하게 도시로 떠나겠다는 편지만 남겨둔 채 집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하여 어머니까지 모두들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요. 그 뒤로 홀로 저를 키우며 집을 떠난 아버지를 기다리던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결국 포기하게 되었죠. 집안에 가장 없이 혼자 저를 키우셨던 어머니는 동네 일거리를 돕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6살 정도 되었을 때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멀리 가야 한다며 잠시만 떨어져서 지내자고 했죠. 그렇게 저는 외할아버지 댁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성자야, 엄마가 열밤 지나면 맛있는 사탕 사서 올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있어야 해. 응, 엄마. 그래, 우리 성자 씩씩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많이 사랑받을 거야. 내 새끼, 엄마가 많이 미안해? 엄마, 왜 울어? 성자는 기다릴 수 있는데. 엄마는 완전 울보구나. 성자 벌써 보고 싶어서 울어? 그래, 엄마는 울보야. 미안해, 성자야. 미안해. 그때 일자리 때문에 저와 잠시 떨어진다는 엄마는 저를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어렸던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엄마가 약속처럼 열밤 뒤에 돌아올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는 제 머리맡에서 저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곁에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한참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엄마를 찾아달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떼를 썼지만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엄마는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멀리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엄마를 잊고 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참이 되어서야 저는 엄마가 저를 두고 새 가정을 꾸리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란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던 저는 그 이유에서인지 점점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제 스스로 위축이 되었던 거죠. 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는 친한 친구도 몇 없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존재감이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외할머니께서는 저의 의중은 물어보시지도 않고 중매쟁이에게 부탁을 하여 선을 보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교류가 없었던 저는 처음으로 남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긴장하여 아무 말도 못하는 저에게 남자는 먼저 웃어주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성자씨,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어색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아무리 부모님 말씀이 하늘 같다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도 선으로 결혼하라니. 그래도 우리 정도 얼굴이면 서로한테 빚지지는 않겠네요. 누가 봐도 선남선녀 아니겠어요? 예쁘다고 해주는 말 싫어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도 계속해서 분위기를 풀어주려 농담을 하는 경훈 씨의 말에 점점 웃게 되었고 긴장이 풀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다행히 그 후로도 몇 번의 좋은 만남이 더 있었던 우리는
서로와 가까워지며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만난 남자인 경훈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매로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결혼하게 된 우리였지만 좋았던 첫인상처럼 서로에게 부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나름대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남편들이 가부장적인 모습이 기본이었던 것과 달리 제 남편은 참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 덕에 저는 더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그 모습이 고마웠던 저는 포목 장사를 하는 남편의 내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찍이 시집을 와 음식도 제대로 못했지만 서점에서 책을 사와 따라서 했고 매일같이 마사지로 남편의 피곤을 풀어주며 저에게 잘해주는 만큼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많이 사랑했던 우리는 시부모님께서 결혼 전부터 원하시던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지금에서야 느끼지만 여자로서 제 인생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편과 우리를 반반씩 닮은 아이까지 여자로서 더는 바랄 것 없는 행복한 삶이었죠. 거기다 남편이 하던 포목 장사가 날이 갈수록 잘 되어 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죠. 그런데 무엇 하나 장애물이 없던 우리 가족의 성공이 문제였을까요? 현금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던 남편은 평탄하고 행복한 삶이 지겨웠는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술을 먹는 날이 많아지더니 어느새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는 유흥주점까지 다니며 제 속을 썩혔어요. 당신,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곳을 다녀요? 아니, 내가 바람을 폈어? 나 떳떳해. 그런 여자들이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냥 분위기 때문에 사장님들이랑 그곳에 다니는 거야. 남편 말이 맞긴 했습니다. 정말 단순히 유흥을 즐기기 위해 간 것은 맞았지만 그래도 애아빠가 남편이 그런 곳을 다니는 건 여자로서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술집을 다녔던 남편과 여러 번 다투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은 아들에게는 잘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끔찍하게 아끼는 아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며 집을 나섰죠. 그런데 보통 숙소를 잡고 연락을 주던 남편인데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전화가 왔죠. 남편과 아들이 교통사고로 저수지에 빠져 사망했다는 경찰의 전화를 말이죠. 그날 저는 제 전부인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제 속을 썩여왔지만 10년 넘게 같이 웃고 울며 모든 시간을 보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목숨을 바꿀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저의 전부였던 가족 2명을 떠나보내자 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나 혼자 살아있는 것이 미안해 극단적인 시도도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과 아들의 도움인지 아니면 이 질긴 명 때문인지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죠. 결국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생을 그저 버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남겨준 재산 덕으로 다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은 평생을 남편의 재산에만 기대어 살 수는 없었고 저는 몸을 추스르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보험 판매원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일도 쉽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저에게는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 이토록 매정하고 냉정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소극적인 제 성격이 보험 판매와 맞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한 제 말을 듣기도 전에 무시하기 일쑤였죠. 처음 하는 일은 다 그렇다며 저를 위로해 주던 팀장님과 직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저에게 점점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루 종일 전화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시도를 해보았지만 번번이 퇴짜만 놓였고 제대로 말 한 번 꺼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이 가게 저 가게를 돌며 보험을 권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죠. 저기 혹시 그 여고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요? 어머, 너 성자 맞지? 이성자! 나 몰라보겠어? 나 경숙이야, 장경숙! 장경숙? 너 그 여고 2학년 2반? 그래. 어머, 얘 너무 오랜만이다. 너는 어떻게 나도 못 알아보니? 끝까지 모른 척 했으면 서운할 뻔했다, 얘. 우리 졸업하고 이게 얼마만이니? 진짜 너무 반갑다. 우연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동창생 경숙이는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것과 달리 무척이나 친근하게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사실 과거 학창시절의 경숙이를 떠올리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 시절 저는 학급에서도 존재감이 없었고 굳이 서열을 나누자면 가장 밑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에 비해 경숙이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모두의 시선을 받는 학생이었어요. 성적은 보통이었지만 예쁜 얼굴에 애교까지 있는 성격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런 경숙이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힌 적은 없었지만 항상 같이 어울리는 무리들이 다른 친구들을 해코지했었죠. 그래서 저와 경숙이도 직접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거나 어울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같이 다니는 무리들이 저를 괴롭힐 때 저를 한참 깔보던 눈빛만은 기억하고 있었죠. 의기소침한 저에게 항상 같은 눈빛을 보이던 경숙이와는 고등학교 내내 한마디 말도 섞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경숙이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반가운 척을 하는 것을 그저 호의로 받을 수는 없었죠. 저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경숙이를 당연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고 들었어. 그런데 어쩜 이렇게 타지에서 너를 만나게 된다. 그래, 여기선 언제부터 살게 된 거야? 결혼하고 바로 오게 된 거야? 응. 그럼 지금은 회사 퇴근? 아니면 여기가 근무지야? 아니, 여기 근처에서 살고 있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고. 어머, 너무 잘됐다. 나도 여기 근처 살잖니. 안 그래도 동창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우리 이렇게 만난 거 잘 지내보자. 집 전화번호가 뭐야? 어디에 살고? 저와 달리 무척이나 반가워하는 경숙이에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명함과 함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일 때문에 휴대폰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만큼은 왠지 알려주기가 꺼림직했어요.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고 했던 저도 계속되는 경숙이의 연락으로 같이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성자,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친해지기 어렵구나. 응? 나도 눈치가 몇 단인데 네가 내 연락 피하는 걸 모를까봐? 나도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두랑 잘 지내고 싶어. 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말이야. 그때는 나도 내 멋에 취해서 오만방자할 때라 나도 부끄럽다 얘. 사실 나도 경숙이 너가 나를 먼저 아는 척해서 많이 놀랐어. 내 학창시절 기억 속 너는 콧대 높은 아이였고 나랑은 대화 한마디도 안 했었잖아. 그때는 내가 뭐라고 참 어리석었지. 너도 나랑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타지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 겉으로야 서로 다 웃고 즐기지만 너도 알잖니. 다들 자기 주머니는 챙기면서 사는 거. 그런데 너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나도 모르게 아는 척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과거의 너와 나의 관계도 기억하지만
이렇게라도 고향 친구랑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더라. 마치 저에게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경숙이의 마음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남편과 아들이 있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던 저도 혼자 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편하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주변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혹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내 흉을 보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나와 같을지 알 수가 없었죠. 경숙이의 진심을 듣게 되니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던 제 생각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경숙이가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적도 없었고 잘난 맛에 사는 건 철없는 어린 나이에 한 번씩은 품을 수 있는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저 같아도 주변 사람들이 저를 떠받들듯이 대해준다면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먼저 저에게 아는 척을 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경숙이를 보니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한 것 같았죠. 저도 한 명쯤은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숙이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경숙이는 익숙하지 않은 사회생활에 힘들어하는 저를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발이 넓었던 경숙이는 보험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많은 고객들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옆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며 여러 건을 성공시키게 해주었죠.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나지 않아 곧 잘릴 것만 같았던 저였는데 경숙이 덕분에 계약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어떻게 구슬려야 하는지도 알게 되면서 보험을 권하는데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저의 일을 해결해 주던 경숙이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근데 성자야, 너는 집도 좋은 곳에 사는 애가 왜 네 성격이랑 맞지도 않는 보험일까지 하는 거니? 남편이 집이랑 재산 남겨줬다고 해서 그 돈들만 쓰면서 살 수 있나? 노년도 생각해서 벌 수 있을 때 생활비 정도는 벌어놔야지. 어머, 너 혹시 남편이랑 내가 말 안 했나? 남편이랑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 어머, 미안하다 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깜빡하고 말을 못한 건데 뭘. 그래도 남편 덕에 큰 걱정 없이 사는 거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남편과 아들까지 잃게 되었던 제 기구한 인생사를 저도 누군가에게 풀어놓고 싶었나 봅니다. 그날 저는 경숙이에게 한참 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아무 말 없이 들어주던 경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뒤늦게서야 제대로 사귀게 된 친구였지만 경숙이는 힘든 세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저와 경숙이는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 타지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끌어주며 오랜 시간 동안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조민석이라는 남자를 경숙이와 보는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죠. 성자야, 늦어서 미안. 여기는 조 사장님이라고 나 부동산 하는데 도움 주시는 분이야. 근데 오늘 건물 매매 계약건으로 밥을 사주신다고 하셔서 말이야. 이왕이면 너도 같이 먹으면 좋을 듯 싶어서. 같이 왔는데 괜찮지? 아니 뭐 나까지. 경수가 나는 그냥 집에 가서 먹을게. 둘이서 먹어. 아유, 이러면 제가 더 죄송하죠. 불편하시면 제가 음식값만 내고 빠지겠습니다. 친구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니에요, 조 사장님. 에이, 성자야, 뭐 어떠니? 밥 한 번 먹는 건데. 정 그러면 밥만 먹고 가. 경숙이와 만나는 자리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이 불편했던 저는 애써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숙이는 저를 보고 밥만 먹고 가라면서 끝까지 붙잡았고 낯선 남자분은 그런 저를 배려하시는지 음식값만 내고 가시겠다 하는 바람에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곤란해졌어요. 결국에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함께 밥을 얻어먹게 되었죠.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남자는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도 잘 띄우고 매너도 좋은 모습에 어느 누가 보아도 호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성으로서 관심이 가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에 저도 밥만 먹고 집에 가겠다는 말을 취소하고 계속 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죠. 조 사장님, 성자도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자리 옮겨서 가볍게 맥주나 한잔 하죠? 에이,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다 취하기라도 하시면 제가 두 분 다 집안까지 데려다 드릴 수도 없고, 맥주는 좀 그렇고 커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나 더 나누죠. 괜한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은 무조건 술자리를 권할 텐데 먼저 술자리 제의를 거절하는 모습에 저도 더 안심하고 자리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기기 전 너무 늦은 밤은 여성들에게 위험하다며 자리를 먼저 마친 조 사장님 덕에 그날은 맛있는 밥도 커피도 얻어먹고 기분 좋게 하루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날을 인연으로 저와 경숙이 그리고 조 사장님은 친구처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건전하게 지내던 우리였어요. 저도 조 사장님이 점점 편해지다 보니 제가 겪고 있는 불편함도 이야기하게 되었죠. 당시 집 수리를 해야 했던 저는 조 사장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모르는 남자가 와서 공사를 한다는 게 신경이 쓰였는데 조 사장님이 곁에 있어주면서 작업은 잘 진행되는지 가격은 적당한지 등 여러 도움을 주었죠. 그러다 점점 가깝게 지내던 조 사장님이 어느 날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겠다며 퇴근하는 저를 바래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표현하던 모습에 마음이 걸렸는데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조 사장님에게 확실하게 해야 했어요. 괜한 여지를 주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 저는 조 사장님에게 먼저 제 생각을 말했죠. 저 사장님, 제 생각해서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러시면 괜히 오해받아요. 저도 남편 잃고 아직은 다른 남자랑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게 반갑지는 않네요. 저 성자씨,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성자씨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여자한테 한 번도 눈이 간 적 없지만 성자씨는 달라요. 처음으로 제게 가슴 뛰는 감정을 느끼게 해줬단 말입니다. 물론 성자씨 과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별한 남편분을 두고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성자씨 혼자서 힘들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자씨도 남은 평생을 행복한 여자로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저 다른 여자라면 모르겠지만 성자씨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장에 제 마음을 받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다만 밀어내지만 말아주세요. 저에게 생기는 관심을 먼저 잘라내려고 시작한 말이었는데 말을 꺼냈다가 얼떨결에 조 사장님의 고백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에 선을 그으려 했지만 저 역시도 조 사장님이 싫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 받아보는 고백도 제 마음을 뛰게 해주었죠. 하지만 저는 사별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또 연애까지 한다는 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평생 아들과 남편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던 제가 행복해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조 사장님의 마음을 당연히 거절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거절에도 조 사장님은 제 주위를 맴돌며 저에게 계속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정말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답장을 받지 못하면서도 조 사장님은 매일 아침 제게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메시지였지만 누군가의 응원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힘든 사회생활 하루를 버티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조 사장님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점점 커져가는 마음 탓에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그때의 저와 달리 다른 남자에게 행복감을 느끼는 제 모습이 너무 이중적이라 생각되었어요. 제 행동이 죽은 남편과 아들에게 배신을 하는 것만 같았고 제가 행복해도 되는 여자인지 자책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런 제 고민을 경숙이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조 사장님 때문에 좋기도 한데 한편으론 너무 힘들어. 죽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행동이 내가 너무 해픈 게 아닌가 싶고. 예, 그럼 언제까지 너 혼자 힘들게 살 거야? 너희가 불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 맞아서 연애하는데 문제 있니? 좀 있으면 10년이다 10년. 그 정도로 남편 기렸으면 됐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남편 기리면서 너도 네 행복을 찾고 살아야지. 너 바보야? 그리고 나 같으면 내가 먼저 조 사장님 잡아. 인물 멀끔하지, 돈 많지. 그렇다고 뭐 애가 있어? 결혼도 한 번 안 한 노총각 아니야. 거기다 다른 남자들처럼 여자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라며. 어쩌면 조 사장이야말로 네 남편이 저승에서 짝지어주는 사람일지도 몰라. 솔직히 너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괜히 탓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책하지 말고 이제는 네 행복 찾아서 네 인생 살아. 너도 할 만큼 했어. 저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와 다르게 가슴에서는 그 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누군가가 그 말을 대신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겠죠. 경숙이의 조언으로 결국 저는 제 마음이 가는 선택을 하기로 했죠. 주말을 맞아 추모원에 있는 남편과 아들에게 찾아가 그동안 못한 속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여자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 나중에 저승 가서 그때 나를 탓하려면 탓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걸 아니까 그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할게. 근데 나도 이제는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도 기쁠 때는 다른 사람하고 웃고 슬플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품에 기대고 싶다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당신 절대 잊지 않고 항상 찾아올게. 미안해 여보.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니 저는 괜스레 더 가슴이 아파왔고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들 앞에 제 마음을 말하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 사장님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어쩐 일이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은 아니죠? 성자 씨가 먼저 연락 준 적이 없어서 괜히 제가 놀랐거든요. 조 사장님, 우리 만나봐요. 네? 우리 만나보자고요. 저도 마음의 결정 내렸어요. 조 사장님, 아니, 민석 씨라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애 한번 해봐요. 정말이죠, 성자씨?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돼요? 약속한 거예요? 아이처럼 기뻐하는 민석 씨를 보며 저는 잘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민석 씨는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둘 다 늦은 나이에 연애 경험은 전무하다 보니 데이트 한번 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 때 다른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놀았는지도 몰랐고 세월이 한참이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부부로 보일 텐데 괜히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싶어 우리는 손잡는 것도 민망해서 서로 떨어져서 걷곤 했죠.
비록 늦은 나이에 체력도 따라주지 않고 엉망진창인 데이트였지만 저희는 서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지 않게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연애의 속도를 맞춰주는 민석 씨에게 고마웠어요. 저와 민석 씨가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저희 둘보다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은 바로 제 친구 경숙이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그날 성자 너를 그냥 보냈으면 어쩔 뻔했니? 내가 조 사장님이 밥 사준다고 하니까 느낌이 딱 하고 오더라니까. 아무리 봐도 성자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잖아. 둘이 잘 돼서 내가 너무 기쁘다 얘. 고마워 경수가. 그래, 다 너 덕분이야. 민석 씨한테 만나자고 하기 전에 너랑 고민 상담했던 시간이 나한테 큰 힘이 되었어. 그래서 너 덕분에 용기 내서 민석 씨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어. 무시하려 했던 경숙이와의 인연이 이렇게 새로운 연인과의 만남의 교두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경숙이의 덕분이라고 생각한 저와 민석 씨는 이후에도 경숙이에게 밥도 사고 선물도 사주면서 저희를 이어주게 해준 보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만큼 민석 씨를 만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사람 마음 변하는 게 한순간인데 민석 씨는 이전과 변함없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을 먼저 경청해주고 다정하게 저를 대해주는 민석 씨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죠. 그렇게 매일 행복에 빠져 있던 중이었습니다. 나 성자 씨가 일하는 모습도 보기 좋긴 한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이참에 결혼합시다. 나 성자 씨 행복하게 해줄 만큼 경제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평생 사랑하면서 살 자신 있어요. 성자 씨, 나랑 결혼해줘요. 저를 위하려는 민석 씨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연애까지는 하고 있었지만 결혼은 또 다른 이야기였죠. 한참 동안을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민석 씨는 평생 곁에 있는 좋은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민석 씨의 모습에 저는 결국 허락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재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리고 민석 씨가 먼저 조용하게 지인들만 불러 결혼식을 하자며 제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실 민석 씨에게 미안했어요. 저는 재혼이지만 총각인 민석 씨는 처음 하는 결혼인데 결혼식에 모실 부모님도 친척도 없었고 재혼이었던 제 상황을 배려해주는 것 같았죠. 뭐든 저보다 앞서 배려해주는 민석 씨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보답할 기회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사장님,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몇 달만요. 저는 어느 날 민석 씨가 몰래 숨어 하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쫓기듯 통화를 하는 민석 씨가 걱정이 되었죠. 민석 씨,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얘기해봐요. 우리 이제 부부가 될 사이잖아요. 실은 결제 대금이 밀리는 바람에 문제가 좀 생겼어. 큰돈이라 당장에 구할 것도 없고. 미안. 당신한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네. 민석 씨는 당장에 큰 돈이 필요하다며 난감해했습니다. 큰 액수라 저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지만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정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죠. 어차피 결혼을 하면서 민석 씨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기에 저는 주저없이 처분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석 씨, 내가 도와줄게요. 어차피 나 당신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아파트도 필요 없잖아요. 우선 급한 불 먼저 꺼야죠. 당장 아파트 내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성자씨, 정말 고마워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내가 같은 아파트,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당신한테 다 돌려줄게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돈이 무슨 문제겠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 도움을 받았던 민석 씨에게 드디어 도움이 된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선 당장에 빌려줄 수 있었던 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아파트를 판 돈을 주기로 했죠. 그렇게 민석 씨와의 재혼을 결정하고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중 마음속 한구석에는 극복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는지 어느 날 밤 꿈속에 남편이 나왔어요. 근호 엄마, 여보. 근호 엄마,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이야, 여보. 그리고 미안해.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당신 없는 이 세상 나 혼자 버티기 너무 힘들었어. 미안해. 안 돼. 당신이 위험해. 안 돼. 무슨 말이야? 당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호 엄마, 아니 성자야. 제발 그 남자랑 재혼하지 마. 여보, 경훈 씨.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잠에서 깬 저는 그 꿈이 이상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기에 남편이 꿈에 나타나나 싶었어요. 죽고 나서 한 번만 제 꿈에 나타나 달라는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재혼을 한다고 하니 갑자기 꿈에 나타난 남편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제 행복을 가로막는 듯해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민석 씨를 만나면서도 정신은 어젯밤 꿈속 내용에 가 있었죠. 보통 하루가 지나면 꿈 내용이 지워지긴 마련인데 며칠이 지나도 생생한 꿈이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싫어서 회방이라도 놓으려는 건가 했는데 꿈속에서의 남편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고 오히려 걱정하는 듯 했어요. 남편의 그 간절한 눈빛에 생각이 많아진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민석 씨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죠. 제 행동이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이왕 마음 먹은 것 서로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흥신소에 민석 씨를 의뢰를 했고 그날 저녁 직접 민석 씨를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가 제게 보여줬던 집이 아닌 처음 보는 빨간 벽돌로 된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던 저는 도저히 건물 근처로 갈 용기는 없어 의뢰를 맡겼던 흥신소 직원에게 정보를 주고 알아봐 달라고 문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석 씨가 들어간 집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경숙이었어요. 재혼하자는 저를 두고 벌써부터 둘이 외도를 하는 건지 경숙이를 뒤따라 나온 민석 씨는 경숙이와 다정하게 손까지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너무 놀란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내 남편이 이 모습을 경고해 주려 꿈에서 나와 주었구나 싶었어요. 둘에게 속은 제 한심한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보내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친구 경숙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 2의 인생을 열게 해준다고 생각한 민석 씨였죠. 두 사람이 나를 속였다니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저는 정확한 내막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민석 씨에게 우선 급하게 빌려준 돈 1,000만 원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두 사람이 돈 때문에 나에게 접근한 것이 아닐까 싶었던 저는 그날부터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기와 카메라를 챙겨 다녔습니다. 지금이라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었겠지만 그 시대에 그런 물건은 생각도 못할 때죠. 그리고 민석 씨의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항상 좌석 시트 밑에 녹음기를 켜놓고 내렸어요. 집 안까지 들어가 내용을 녹취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차 안에서도 단서가 나올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종종 두 사람이 지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잠복하며 둘의 다정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저를 속이는 두 사람의 내막을 알아내려 노력하는 도중 녹음이 된 내용 덕분에 저는 전말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 부부 사이였습니다. 애초에 저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예요. 제가 경숙이와 재회한 것부터 고의인 건지 아니면 그건 정말 우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기꾼 놈을 만나게 된 날은 우연이 아니었죠. 제가 남편과 사별하게 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숙이가 제 재산을 빼돌리려 남편과 작당을 한 것이었어요. 오빠, 그래서 그녀는 잘 속고 있는 거 맞아? 걔 속이려고 든 돈이 1, 200이 아니야. 정말 홀라당 벗겨먹지 않으면 이러다 우리가 손해라니까. 야, 너는 내가 늙었다고 기술까지 녹슬었을 것 같아? 예전에 내가 속여먹은 애들 돈으로 탑을 쌓았으면 63빌딩 높이라니까?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누구 때문에 호강 한번 못하는데? 아이 참,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잖아. 이번 일로 큰 돈 땡기면 우리도 남들처럼 착실하게 장사나 하면서 살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도 성작 걔한테 바람 좀 확실히 넣고. 알았어. 내가 어련히 잘할까. 두 사람이 저를 자기들 손바닥 안에 있는 것 마냥 취급하는 얘기를 듣게 된 저는 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지도 모르고 저 두 사람에게 속은 제 시간과 마음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 1,000만 원도요. 흥신소 직원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었고 증거 사진과 함께 어디에서 구했는지 제게 그 둘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도 가져다 주었죠. 모든 사실을 확인한 저는 둘에게 복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바보 취급 당하는 거 꼭 되갚아주고 싶었어요. 저는 재혼식 당일을 제 복수의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복수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자백을 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었죠. 어차피 증거들은 차고 넘쳤기에 경찰서에 신고만 해도 문제는 없었지만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 사기꾼 사이를 갈기갈기 찢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재혼식 당일이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기꾼 놈은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사람들 없는 곳으로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석 씨, 아니 도옥 씨라고 말해야 하나? 어떻게? 조용히 듣고만 있어. 안 그러면 당장에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래도 나한테 한 행동이 있어서 당신은 빼줄게. 그러려면 저 여자가 시켰다고만 말해. 알았어? 이미 전현이 다 말했는데 내가 화가 나는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 전현이거든. 알았어? 당신 거짓말 하는 거지? 경숙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래? 그럼 이건? 내가 두 사람 사이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랑 혼인증명서도 주던데 쟤도 이제 당신을 못 믿겠는 모양이야. 당신도 바보같이 쟤한테 그냥 배신당하고 싶어? 당신은 그래도 내 외로움을 달래줬으니까 이 정도로 봐준다고. 그러니까 혼자 독박 쓰기 싫으면 내가 하란 대로 해. 그렇게 바로 식이 시작되었고 사기꾼 놈은 저를 믿고 상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신부 입장 전 대기하고 있던 저는 옆에 있던 경숙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민석씨, 아니 도옥씨 소개시켜줘서. 곧 너한테 이혼소장 날라갈 거야? 뭐? 성찬이가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도옥씨가 전부 다 말해줬는데 자기도 연기하다 보니까 정든 거지. 그래도 난 돈이라도 있지. 넌 빈털털이잖아. 그럼 도옥씨가 나를 두고 너를 택할 이유가 있겠어? 간통죄로 신고하려면 해봐. 연결시켜준 것도 너잖아. 재밌겠어. 이간질 나는 제 말에 사기꾼 놈년들은 서로 눈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네가 먼저 날 속여? 라며 서로에게 탓을 하는 듯 했죠. 그리고 예전 그 성격 어디 안 갔는지 경숙이가 먼저 난리를 쳤습니다. 야, 김도우! 너가 나를 배신해? 이 기생오라비 놈이?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콩밥 먹게 할 거라고. 야, 누가 먼저 배신했는데? 다 네가 계획한 거잖아. 나는 처음부터 마음 잡고 살려고 했다고. 말해달라 한 적도 없는데 사기치려고 했던 내용을 자백하듯 말하던 두 사람의 모습은 결혼식을 녹화해 주려던 캠코더에 모두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와준 사람들 모두가 증인이 되어 주었죠. 저는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와 두 사람을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전과가 있던 두 사람은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결국 깜빵 생활을 하게 되었죠. 아마 꿈에 나타난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편을 고마워하며 아들과 같이 매년 기일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중간중간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더는 혼자인 삶이 힘들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혼자인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말도 탈도 많은 제 인생, 부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